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년 지역인재 문제 풀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2021학년도 지역인재 9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죠. 지역인재 시험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올해 준비하는 학생들 작년 문제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내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작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더 확인해봐서 공부 방법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세요. 밑줄 친 부분의 표준 발음이 올바른 것은? 네, 표준 발음 문제가 나왔네요. 좀 줄여야겠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C가 맞습니까, 이게? 예, BG가 맞죠. BG. 발음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앞에 음절의 받침을 그대로 발음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빛을 하면 발음 어떻게 합니까? 빛을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그죠? 만약에 겹받침이 온다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흙을 하면은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흙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죠. 겹받침 온다면 뒤에 오는 자음을 그대로 이어서 발음을 해주고, 그리고 그냥 하나의 받침이라면 그대로 이어서 발음을 해줘야 돼요. 바꿔서 발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지라고 발음을 해야죠.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2번 보세요. 이 이야기의 끝을이 맞습니까? 끝을? 네, 끝을이라고 발음해야죠. 끝을. 네, 끝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맞는 발음이겠죠. 그대로 발음을 해줘야 돼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뜻있는, 이 뜻있는 같은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있는은 조금 독특한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맛 있다 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거 표준 발음으로 두 개가 가능을 해요. 표준 발음이 두 개가 가능한데 맛있다, 이 시옷을 그대로 발음을 해줄 수가 있어. 시옷을 그대로. 하지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맛있다로 발음을 해도 돼요. 둘 다 허용이에요. 둘 다 표준 발음이에요. 그래서 시옷으로 맛있다 발음해도 표준 발음, 디귿으로 바꿔서 시옷을 맛있다 라고 해도 표준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보세요. 큰 누나가 요리를 하는지 부엌에서, 이것도 똑같은 원리죠.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왔으니까 받침을 그대로 이어서 발음을 합니다. 부엌에서라고 여기서 부엌에서 키읔을 그대로 발음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보도록 할까요? 2번. 이건 지우고요, 이제. 밑줄 친 부분에 어법이 맞지 않는 것은? 어법이 맞지 않는 것은 어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주전 선수들의 이단 부상으로. 이단이 맞는 표현입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형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는 머릿속에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기본형.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 간단합니다. 다를 붙여보면 됩니다. 어미 다를 붙이면 됩니다. 다. 예를 들어서 먹자의 기본형은 뭐겠어? 먹다가 되는 거고, 그죠? 가고의 기본형은 가다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를 그냥 붙여보는 거야. 일단 기본형으로 찾아보고, 기본형 찾아봐요. 일단 이단의 기본형은 뭘까? 그럼 이따르다가 되겠죠. 이따르다. 그럼 이 기본형을 지금 관형사형으로 바꿔본 거예요. 관형사형으로 바꿔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게 해주려는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관형사형 어미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이 맞을까요? 이따르에 니은을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따른이 돼야 되겠죠. 이따른. 그래서 이따는 틀리고 이따른이 맞죠. 르가 사라지면 안 되죠. 그죠? 르는 그대로 있어야 돼. 그래서 이따른 부상으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나머지 문제도 볼까요? 나머지 지문도.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다에 다 빼고 고를 붙였죠. 우리는 음식을 만들다에 만들에 려고를 붙였죠. 만들려고. 4번 마음이 설렌다. 기본형은 설레다입니다. 설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를 이거 지워볼게요. 이 달은 이거 지워보고 설레다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설렌다 맞죠? 만들려고 만들다 만들에 려고를 붙인 거고 되죠? 띠다 띠에 고를 붙인 거지 다 되죠? 그래서 어간의 어미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3번 볼까요, 이제? 3번. 밑줄 친 표기가 틀린 것은,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이와 히를 구분하는 부사의 부사파생 전미사 이나 히를 이제 올바르게 파악해보는 그런 문제죠. 요걸 알고 있으면 좋죠. 부사파생 전미사 이 히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근 뒤에 하다가 붙을 수 있으면 그럼 히예요. 히고 왜냐면 히읗이 있잖아. 하에 붙을 수 없으면 입니다. 간단하죠? 아주 쉽습니다. 붙을 수 없으면 이가 붙어요. 한번 볼까요? 세세에 하다를 붙여봐. 세세하다 되지. 그럼 히가 맞아요. 1번은 맞아요. 틈틈에 하다를 붙여봐. 틈틈하다. 틈틈하다란 말이 있습니까? 이런 거 없죠. 틈틈 이가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틈틈 이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볼까요? 꼼꼼하다 되죠? 꼼꼼하다 가능하니까 히고 섭섭하다 당연히 되죠. 섭섭하다가 되니까 히가 맞죠. 다 히가 맞아. 그래서 정답이 2번 틈틈 이가 맞습니다. 틈틈 이. 요거 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나 히 어근 뒤에 하다가 붙을 수 있으면 히, 붙을 수 없으면 이입니다. 자, 이제 한자 성어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내용을 쭉 보면 다 뭐 읽어보면 되고 요 부분만 알면 되죠. 개념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현실의 국면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사례를 통해 주장을 피력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만 읽으면 우리 찾을 수 있죠. 바로 한자 성어. 뭐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사례를 주장의 근거로 쓰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사례를 주장의 근거로 쓰는 궤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궤변. 1번 보세요. 목불식정. 이거는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면서 글씨를 아예 모르는 그런 좀 문맹을 약간 비하하려는 놀리려는 의미의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어떤 한자 성어죠. 그렇죠? 목불식정. 그래서 이건 관련 없고 3번 연목구어죠. 연목구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 해서 바보, 좀 어리석은 사람. 관련 없죠. 4번 보세요. 불문가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불문가지. 이것도 관련 없죠. 정답이 2번인데 견강부회라고 해서 다시 써볼게요. 견강부회라고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사례를 억지로 근거로 들어서 막 붙여서 쓸 때 궤변을 막 얘기할 때 그럴 때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견강부회.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조금 이렇게 한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지역인지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조금 낮다고는 하는데 한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한자 성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죠. 지문도 전부 다 읽을 필요 없고 마지막 부분만 읽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알기만 하면 외우기만 했으면 뭐 30초면 풀 문제죠. 이 4번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문제 5번 봅시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석의 여승이 나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시죠 이거는. 자 한번 보세요. 1번 보세요. 작품 내적 사건들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했다. 역순행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흐름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대로 쓰지 않음. 그래서 막 과거 썼다가 미래 썼다가 뭐 현재 써 이렇게 뒤죽박죽 하면서 쓰면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이 여승이 뒤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지치에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지금 시적 화자가 멀리서 여승을 바라보면서, 얘가 여승이에요. 이 여승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시가. 평안도 어니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 여인이 여승인데 과거 얘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 여자가 옥수수를 막 팔았었어.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지. 여기서부터 과거고 지금 위에는 현재고. 시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역수행적 구성 맞아요. 알겠죠? 여인의 나이 어린 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 부분 좀 봐야죠.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게 이제 공감각적 심상이죠. 심상. 여러 가지 감각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지. 차갑게 울다. 우는 거는 소리지, 소리. 근데 차가운 거는 촉각이잖아. 그래서 청각을 촉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섣불같이 나아간 지아버지 기다려 10년이 갔다. 남편이 집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딸도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했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죠.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하면서 아파서 죽은 딸을 좀 남편도 돌아오지 않고 딸도 아파서 죽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승려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산꽁도 설계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이 부분은 이제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산꽁의 감정을 이입했죠. 네. 산절의 마당 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될 때 슬퍼서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죠.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좀 기구한 삶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승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설명해주면서 맞춰지는 시였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감정을 드러내는 시여. 계속 울었다, 슬픈 이런 얘기 자꾸 나오죠. 그래서 비애의 정서, 슬픔의 정서 나타내죠. 공감각적 심상 나오죠. 심리 표현했죠. 정답 4번입니다. 가족과의 이별을 통해 속세를 등진 시적 화자가 아니라 여인. 그죠?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바라보면서 설명만 해줄 뿐이죠. 시적 화자가 아닙니다. 자, 6번 봅시다. 기억 리얼증, 성격이 다른 것은? 확증 편향이라는 어떤 심리학적 용어를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이 확증 편향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면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틀리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면서 내가 맞아 하면서 애써 무시하는 거지. 그럼 좋을 게 없겠죠, 사실. 좋을 수도 있지.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고 있을 경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정보는 내가 믿지 않는 정보겠죠. 내가 믿지 않는 정보. 그 다음 보세요. 니은 보세요. 기존의 믿음과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한다. 이것도 내가 믿는 것과 반대되는 정보. 뒤끝 볼까요?
첫째, 그러한 정보. 이 그런 정보 뭘까? 앞부분 보세요.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에 따르면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한다. 일치하는 정보에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 그러한 정보. 이게 일치하는 정보겠죠?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겠죠. 나머지는 다 자신이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정보들이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믿고 싶은 말만 믿어버리고 그런 게 확증 편향입니다. 정답이 4번. 이거는 이제 뭐 내용만 잘 읽고 표지만 잘 확인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7번 보세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쭉 읽어보니까 내용 보니까 이 아이한테 만약에 당신이 검색을 시켰어. 파리 호텔 요금이 180유로, 런던이 150파운드. 근데 단위가 다르잖아. 환산을 해봤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네. 환산해보니까.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그렇잖아. 환율이라는 게 뭐 단위가 다르니까 그 통화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단위에 따라서 높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가 낮을 수도 있고, 그죠?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단위를 잘 파악해서 화폐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면 인플레이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유사하게 발생하는데 1달러의 구매력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낮아졌죠.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따라서 1950년과 2011년간 통화에 대한 비교를 할 때 달러 가치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으면 유로와 파운드로 표시된 금액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부정확해지죠. 이는 뭐 때문이다? 4번이 정답이죠. 50년과 2011년 달러 가치의 차이가 유로와 파운드의 2011년 현재 가치 차이보다 크기 때문에 더 부정확해지는 거죠. 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올해 뭐 유로와 파운드의 차이보다 50년 전에 우리나라 돈과 지금 우리나라 돈의 가치 차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8번 볼까요? 가, 나가 모두 포함된 문장은, 자, 가를 보니까 명사가 관형어로 표현된 경우, 나를 보니까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인 경우.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게요. 명사가 관형어로 쓰이면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해줘야지. 그지? 관형어의 역할은 체언 수식. 체언 수식이죠. 부사어는 뭐 문장, 뭐 용언, 관형사 이런 것들 수식해주죠. 명사가 관형어, 형용사가 부사. 한번 봅시다. 정답이 한번 정답이 4번이죠. 4번. 시험 날짜 봐봐요. 잘 봐야 돼. 시험이 날짜를 수식해줘요. 그래서 이게 가야 가. 시험이 명사가 날짜라는 체언을 수식해주니까 문장 내에서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관형어로. 자, 그리고 보세요. 차분하게 봐봐. 차분하게. 이 차분하게는 품사는 뭡니까? 품사는 품사 형용사. 그지? 문장 성분은 부사어. 왜? 문장 내에서 행동하였다 용언 수식해 주잖아. 용언 수식. 그래서 이 차분하게 개란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이 개가 부사형 전성 어미예요. 이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합니다. 품사를 바꿔주진 않고. 그래서 품사는 형용사, 차분하다라는 형용사가 어미 개가 붙어서 문장 내에서 용언을 수식해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납니다. 이게 나.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문장 성분의 의미랑 품사의 의미를 잘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문장 성분이랑 품사는 달라요.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고, 품사는 단어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게 품사예요. 잘 확인을 해보세요.
자, 9번 봅시다. 밑줄친 부분의 의미가 기역의 애와 가장 가까운 것은 햇볕에 말리고는 했다 옷을 도구로서 쓰였죠. 햇볕이 마치 도구, 그지? 도구로서 쓰였단 말이야. 그럼 도구처럼 쓰인 거 찾으면 돼요. 정답이 3번이죠. 등잔불에 네, 책을 읽었어요. 이것도 도구죠, 도구. 그렇죠? 왜 이럽니까? 글씨가 등잔불에 도구. 등잔불을 도구처럼 썼잖아.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아주 쉬웠죠, 9번은. 자, 10번 봅시다.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한자가 다른 건데 이거를 우리가 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죠. 이 백자가 지금 우리 보기에서 두 가지로 쓰였어. 한자가. 네. 희다, 하얗다. 하얀색, 백색 할 때 백하고 그리고 이 숫자 100이죠. 이 두 가지로 쓰였단 말이야. 각각 한자는 다르겠지. 근데 음이 똑같잖아. 음이. 동음 이의어라고 하죠. 이런 걸. 동음 이의어. 소리는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우연히 소리가 같은 경우죠. 뜻은 완전 다른데. 자, 그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백주에 일어났다. 이게 낮이란 뜻이죠. 하얀 낮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번에 해당합니다. 1번. 자신의 결백은 내가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하얗다. 1번입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니다. 백방. 여러 방법으로 수소문했다 이거죠. 그래서 100가지 방법으로 수소문했다. 여러 방법으로 수소문했다 해서 2번입니다. 4번 시험지 여백 아무것도 없다.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얀 부분 1번. 정답이 3번입니다. 네. 11번 봅시다.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규중치료 쟁론기인데 규중은 여성의 방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방이고요. 치료는 7가지 친구. 쟁론기는 싸우는 기록. 논쟁하는 기록이라고 합시다. 논쟁. 싸우면 좀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논쟁하는 기록. 자, 그래서 이 감토할미가 뭘까? 앞부분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읽을 필요도 없고 뒤에만 보면 돼요. 이 부분만 읽으면 되죠. 내 손부리가 성한 것이 할미의 공이다. 손부리가 성하다? 손부리를 성하게 하는 거. 손부리를 보호해 주는 거. 손가락 보호. 손가락 보호해 주는 도구가 뭡니까? 바늘 아니고 인두 아니고 가위 아니고 골무죠. 골무를 끼고 바느질을 하면 손가락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 정답이 4번이에요. 12번 봅시다. 다음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 시점. 서술자가 어떤 서술자냐 파악을 잘 해보면 되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서술자 파악에 활용되는 우리나라 소설이죠. 내용 쭉 읽어보면 서술자가 어린아이 오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키, 어린아이 여자아이 오키고 어머니에게 꽃을 주면서 아저씨가 줬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놀래고 그 꽃을 소중히 보관하는 모습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이상하다, 독특하다 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의 부분이었죠. 그래서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일단 주인공 틀렸죠. 주인공은 사랑손님이랑 어머니입니다. 주인공이 얘기하지 않죠. 이 오키는 그냥 보조적인 인물일 뿐이죠. 옆에서 바라봐주고 관찰해주는 인물. 2번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서 틀렸죠. 내부에서 합니다. 3번 작품 밖의 서술자 틀렸죠. 정답 4번이네. 이야기 속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 관찰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맞죠? 오키가 이제 어머니야. 그리고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서술을 해줍니다.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13번. 다음 작품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 정지상의 송인이 나오는데 요거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한시입니다. 고려시대 한시예요. 고려시대. 내용 읽어보면 비겐 긴 두개 풀빛
더욱 짙어지는데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 이게 여기가 이제 항구가 있는 도시야. 임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린다. 대동강 물은 언제나 닿을 것인고. 대동강은 우리 저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 쪽에 있는 강이죠. 강 대동강.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해마다 흘린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해지니. 아, 미안합니다. 이 대동강은 여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 평양 쪽에 있는 강이죠. 어쨌든 내용 봅시다. 대동강물은 언제나 닿을 것인고 해마다 흘린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해지니. 야, 이 부분이 좀 약간 문학적이죠. 대동강물은 마를 일이 없다. 왜 안 마르냐? 항상 이별하는 사람들이 대동강에서 눈물을 쏟아서 물이 마를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우니까 그 눈물 때문에 물이 마를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별의 정한 찾으면 돼요. 남녀가 이별해서 느끼는 한을 표현한 시는 3번이죠. 이거 황진이 시죠? 황진이 시조죠. 황진이. 한번 볼까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 그리워하다. 그리워할 줄을 모르는구나. 내일이지만 그리워할 줄을 몰랐냐?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내일인데도 스스로 그리워할 줄도 몰랐냐? 이시랴 하다면 가랴마는, 있으라고 했다면 갔겠냐마는, 만약에 내가 붙잡았다면 갔겠냐? 제 구태야, 내가 구태여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감정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고 아쉬워서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시조입니다. 넘어갑시다. 14번 가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자 보세요. 가를 보면 일단 이게 나가 가장 먼저인 거는 이제 보기 보면 알겠지만 나가 가장 먼저인 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거를 하나하나씩 찾아가야 해요. 근데 이거 각각 이제 부분마다 힌트가 숨어져 있어. 힌트를 찾아가야 돼. 자, 나를 보세요. 왕이 거처하는 궁궐은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좁게는 궁궐 안의 돌길에서부터 넓게는 부속 건물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부분이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돌길부터 부속 건물까지. 다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거죠. 경복궁의 중문에서부터 왕의 조회를 행하던 근정전 사이에는 돌길이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 돌길이 그대로 이어지죠. 힌트가 있죠. 돌길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이어져서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나가 1번이고 다가 2번이죠. 중앙의 돌길은 양측의 돌길보다 높이 솟아있고 왕만이 지나갈 수 있고 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세 번째 뭘까요? 이뿐만 아니라 하면서 다음 내용까지 나와 있죠. 돌길 좌우에는 품석들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마치 만조백관들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왕을 호위하는 형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보충 설명이라는 이뿐만 아니라가 들어가 있어서 다에 이어지는 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4번 이와 같이 조선의 궁궐은 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 정답이 몇 번입니까? 나다 가라 2번이죠. 나다 가라. 그래서 힌트를 잘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표지들을 이어가면서 마지막 정리 부분까지 이어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15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단점,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한 글이죠. 예를 들었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몇 명의 성공을 우리가 부각시키지만 실패한 수백만 명의 실패는 아무도 언급해주지 않죠. 그래서 그 실패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불평등,
착취의 문제인데 마치 네가 못해서, 네가 노력을 안 해서 라고 해서 스스로의 잘못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번이 틀렸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판타지라는 거죠. 이런 거 자체가 환상이고 사실은 뭐다? 불평등 착취가 있을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걸 교묘하게 가리는 거다라고. 15번이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16번 봅시다. 16번도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데이비슨 박사가 뇌파 전이 기록술인 EEG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두뇌 활동을 측정했는데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이제 구분하는. 보세요.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의 경우 좌측 전두엽이 우측 전두엽에 비해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두껍습니까? 뭐야? 미안합니다. 가정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이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로 신생아, 두 번째로 성인들한테 했습니다. 먼저 신생아한테 좋아하는 물건, 빨 수 있는 물건을 줬더니 즐거워할 때, 이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위의 가정에 부합하였다. 요것만 딱 보면 이제 우리가 바로 부합? 그러면 똑같다는 건데 해서 좌측 전두엽이 우측 전두엽에 비해 더 활성화되었다. 바로 이어주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실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찬가지? 그럼 똑같지? 딱 보는 거예요. 문장 보세요. 코미디 영화를 보여줬을 때 땡땡 전두엽은 땡땡 전두엽에 비해 낮았다. 뭐가 더 낮아야 됩니까? 우측 전두엽이 더 낮아야 되겠죠. 좌측은 여기 들어가야죠. 그래서 좌측, 우측, 우측, 좌측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좀 뭐 함정이라면 함정이었는데 이 부분 있죠. 방금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 서로 반대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근데 사실 가볍게 풀 수 있어야 하죠. 이런 함정은 속으면 안 되죠. 앞에 거는 똑같고 뒤에 거는 반대로 이제 서술을 해놓은, 서술을 좀 다르게 해놓은 문제 패턴이죠. 그래서 함정이 숨어져 있었는데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봅시다. 기억에서 시옷을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올바르게 묶은 것은. 한때 가족의 종말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유행했었다. 이 가족, 전통적인 가족이죠. 19세기 초에 샤를 프리에는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동체인 팔랑스테를 만들었고 그 뒤를 계승한 실험이 유럽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엥겔스는 사유 재산과 종말과 함께 가족 역시 종말을 맞을 거라고 예언했다. 어쩌면 유토피아에 대해 꿈꾸는 일은 근본적으로 가족의 개념에 배치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배치된다는 거죠. 전통적.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예외적으로 기존의 가부장제 가족, 기존의 가부장제 가족, 전통적, 그죠? 핵심 요소로 제안했지만 섬 전체가 한 가족, 섬 전체가 한 가족은 뭡니까? 바뀐 의미죠. 바뀐 의미. 이러한 가족은 사적 제한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바뀐 가족, 바뀐 의미. 뭐 10년마다 바꿔 살아간다. 이게 이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오는 가족이에요. 유토피아의 가족은 사회의 거센 바람을 피하는 둥지가 아니라 사회 그 자체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가족이다. 이게 이제 바뀐 의미고, 이게 전통적인 거죠.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가 아니고 바뀌어버린 가족인 것이다. 이렇게 바꿔보면 말이 되겠죠? 정답이 여기서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거죠.
18번 봅시다. 우리가 반대신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반대신문. 반대신문은 예, 아니오로 답할 만한 폐쇄형 질문. 그리고 찬성 측의 발언이나 허점의 오류를 짚어내기 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요걸 바탕으로 풀어보면 되겠죠. 네. 일단 허점이나 오류를 짚어내기 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건강세 도입으로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결국 국민들이 과세 부담을 안는 거 아닙니까? 지적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답변으로 예, 아니오식으로 폐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9번 보세요.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1번 보세요. 예쁘다. 예쁘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예쁘. 다시 써볼게요. 글씨가 이상하니까. 예쁘라는 간에 다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간이고 이게 엄이겠죠. 그래서 하나의 형용사가 이루어지는데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이 예쁘가 어간이면서 어근이죠. 의미의 중심 부분이니까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아기를 재우다의 재우는 파생전미사가 포함된 파생어이다. 재우다. 이거는 좀 독특한 단어예요. 자다에 한번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해볼게. 잠깐만. 자다, 우, 다. 자다에 사동전미사 우가 붙어 있어요. 사동전미사. 우를 붙였더니 자가 재로 바뀌었어. 그래서 재우다가 된 거야. 이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역사적인 이유까지 설명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뺄게요. 이유가 있는데 그냥 바뀐 게 아니고 뭐 음운 변동 현상이랑 관련 없고 역사적인 조선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 문법 때문에 바뀐 건데 어쨌든 재우다가 된 거야. 결과적으로 어쨌든 사동전미사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3번 꽃이 피었다의 피었다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복합어이다. 자, 피었다 보세요. 피, 다 형태소 3개. 그죠? 형태소 3개인데 이 피는 어간이면서 어근이고 다는 어미죠. 둘 다.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그죠? 어근이 하나면은 복합어가 아니라 뭡니까? 단일어입니다.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은 건북다는 비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맞죠? 비통사적 합성어란 이 건북단을 만약에 이런 연결어미 없이 어근과 어근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용언이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에는 항상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없이 이어져 버리면 우리 국어의 문법에 맞지 않는다 해서 비통사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비통사적이라는 거는 우리 문법에 맞지 않다 이런 의미고 이 건북다 같은 경우는 사이에 용언의 어간에 항상 어미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어미 없이 어간 플러스 어미가 돼버리니까 연결어미 없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네.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요런 문제는 일명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선 잇기 문제. 우리 학습활동 뭐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막 올바른 단어 선 이어보고 요런 활동 있죠.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줄만 안 그을 뿐이지 내용에 있는 걸 그대로 이어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A는 대화의 주제 소개하고 전문가의 대화 참여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이 부분에 나오죠? 그렇죠. 그대로 1번이고. 2번 A는 B의 발화를 요약적으로 환언한 뒤 원인 진단에서 대책 수립으로 화제를 전환한다. 이 부분이 환원이죠. 2번. 그리고 대책 수립 얘기하죠. 전환하죠. 2번. 여기가 2번입니다. 그래서 3번. B는 미세먼지의 개념을 정의하며 관련 실태조사의 미비가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일단 미세먼지의 개념을 정의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실태조사의 미비? 그게 아니고 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영향을 준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죠. 그죠? 실태조사 미비. 정답이 3번입니다. 4번까지 볼까요? A는 규제 강화에 대해 예상되는 반발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나오죠. 4번. 거센 반발. 해소하기 위한 B의 의견을 이끌어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끌어내죠. 정답은 3번이죠. 실태조사의 미비가 아니라 국내 오염물질 배출이라고 바꿔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어느 정도 난이도였을지는 좀 모르겠네요. 앞으로 시험 준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